시간이 갈수록 핵심 도시의 중요성은 강해진다. 도넛 현상이라고 과거에 많이 들었던 용어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잊혀졌다. 도넛 현상은 제조업, 공장과 내연 자동차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외곽에 푸촌이 형성되고 도심에는 오히려 슬럼가가 존재하였으며 환경 문제로 도심의 삶의 질은 낮았다. 도넛처럼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주요 도시에서 목격이 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도심 회귀 현상은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주된 이유는 산업 구조가 도심 제조 집약형에서 서비스, 지식,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왔던 것이 크다. 무엇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도심의 환경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푸촌은 이제 도심 내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도시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예로 님비 현상이 있다. 내 뒷마당에는 유해시설은 절대 안 된다라는 도심회귀 시대의 공통적 사회현상이 있다. 유해시설과 위해시설은 갈수록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는 도심에 입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되어 멀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공장, 군부대, 소음유발시설, 차고지, 소각장, 비행장 등은 점차 외곽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으로 이전되는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선거철이 되면 공약화되어 당선된 지자체장의 역점 사업이 된다. 이러한 님비 현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시설은 점차 도심에서 사라지거나 외곽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말이다. 이 역시 도심의 지대를 올려주는 요소이다. 도넛 현상보다는 역도넛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도심에 규제가 많으면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있다. 그 이유는 규제는 곧 공급을 제한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규제를 하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상승하게 된다.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그린벨트이다. 사실 서울의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그린벨트의 역할도 크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및 환경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1971년 6월 12일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도입되었다. 그린벨트는 영국의 런던, 미국의 포틀랜드, 중국의 베이징, 캐나다 토론토 광역권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도입 중이다. 물론 그린벨트는 분명 도심의 확장 제어, 환경 보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심 공급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이다. 그리고 그린벨트 외에도 각종 제도적 규제가 많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 그리고 이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부 체납이 수반되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공급을 제한한다. 주차 대수 기준 상향, 녹지율 상향, 친환경 인증, 각종 인허가 절차가 확대되면 그만큼 제품의 희소성을 장기적으로는 높여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혜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높다. 특히 지형적 제약 도시는 부동산 가격을 구조적으로 우상향시키는 압력을 준다. 사실 그린벨트 또는 제도적 규제보다 물리적 공급 제약은 바로 지형이다. 바다, 산, 강 또는 공항 및 철도 등의 인위적 구조물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면 전형적인 지형적 제약 도시에 해당된다. 게다가 그 도시가 핵심 도시일 경우 수요에 따른 가격의 탄력성은 무척 높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측, 북측, 서측은 모두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마저 산이 가로막고 있어 확장이 어려운 도시이다. 따라서 제한된 구역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가격은 뉴욕만큼 악명 높은 곳이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높아 수요가 높아지면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으며 급등기에는 가수요까지 붙어 쉽게 2배가량 급등했지만 그만큼 조정도 받으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도시가 되었다. 반면 상황이 다른 곳은 바로 일본의 도쿄이다. 물론 도쿄도 집값이 높은 핵심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위성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쿄는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적은 도시이다. 북쪽과 동쪽은 여전히 평지가 존재하기에 도시의 확장성이 있어 도쿄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외곽으로 민간 개발 사업이 늘어나며 외곽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후 중기적으로는 중심부까지 가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도쿄의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지 않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서울이다. 다른 핵심 도시보다 산이 많은 도시이다. 북쪽으로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동쪽으로는 천마산, 동남쪽으로는 남한산, 남쪽으로는 관악산, 청계산, 그리고 그나마 서쪽은 평지 지형으로 확장성이 있지만 김포공항과 이로 인한 코드 제한 규제로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도심의 외곽은 산악 지형의 특성상 경기권역으로 물리적 확산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게다가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확장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쿄보다는 샌프란시스코나 런던 같이 확장성이 제한된 도시에 가깝다. 따라서 공급 이슈가 사회적 프레임으로 확산되면 집값이 예상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가 이러한 공급 제한성도 영향이 크다. 또한 도심 핵심지는 상위 5%의 소득 수준의 영향이 더 크다. 주택 가격을 PIR로 많이 설명하지만 이는 평균의 오류에 빠져
빠지기 쉽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의도, 성동 등의 핵심지 부동산 가격은 소득 상위 5에서 10% 이내의 시장이다. 물론 이러한 고가주택 가격이 서울의 중위 부동산 가격을 견인함은 물론 전국 주요 광역시와 지방 핵심 도시로 시차를 두고 확산된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졌지만 각 지역군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핵심지가 더 급등을 할까? 사실 그 기저에는 소득의 양극화가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어떤 불균형이나 사회적 문제보다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경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2000년 이후 2차 곡선에 가깝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양극화는 우리가 선호하는 혁신과 테크 기술, 플랫폼 경제, 인공지능, 로보틱스, 무인과 효율화 등의 혁신 기술 속에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화와 혁신 속에서 물론 전체의 이익은 증가되지만 그 혁신을 주도하는 특정 산업군, 기업, 주주들로 자본이 집중 흡수되며 세상은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지만 그러한 전체의 이익 증가는 소수에게 더 집중된다. 따라서 소득의 상위 1에서 5%의 수준은 결국 이러한 자본 그래프와 같이 소득 격차는 과거보다 더 벌어지게 된다. 사실 이러한 양극화를 줄인다는 것은 혁신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GDP와 경제 성장을 낮추는 방법 외에 또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즉, 이러한 양극화는 혁신과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상위 5% 내외의 소득 수준은 결국 핵심 부동산 수요로 흡수되며 도심의 주택 가격에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